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입니다. 올해부터 방문갓 공무원 학원에서 관세법을 담당하게 됐고,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관세직과 관련돼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좀 생소한 직렬이기도 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OT 촬영을 좀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제 이름은 김준휘입니다. 그죠? 네, 볼게요. 우선 보면 관세직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 몇 가지를 좀 먼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직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직이다 또는 관세직이다 또는 뭐 세무직이다 뭐 출입국 관리직이다 이런 용어에 대한 좀 가름말을 좀 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접근을 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구나. 왜냐면 관세직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국가직에만 해당하다 보니까 다른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지방직과 좀 병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국가직 관세 직렬에만 관세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내년 시험까지 어떤 직렬을 선택할지에 대한 좀 가이드가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국가직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다른 뭐 강좌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겠지만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가직이란 개념이 있고요. 지방직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볍게만 들으시면 돼. 뭐가 있냐면 국가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한민국 정부다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체가 분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안에 뭐 서울시도 있겠고요, 뭐 경기도도 있겠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직과 관련돼서 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지자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지방직 공무원이다. 뭐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금과 관련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금과 관련돼서 볼게요. 세금과 관련돼서 얘를 우리가 좀 다른 용어로 국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지방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국세와 지방세.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다 내는 세금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그 세금을 어떠한 역할로 누가 걷어들이고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조금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뽑아서 이렇게 임명하고 써야지라는 걸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걸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다.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됐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관세직과 세무직과 관련된 요 차이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필요한데요. 가만 보면 이제 주변 사람 분들한테 물어봐도 뭐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란 단어는 뭐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다라고 하는데 세관 또는 뭐 관세청 이런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뭐 해외 직구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알리라든지 뭐 테무 이런 데서 수입이 워낙 많이 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단어긴 한데 아직 관세란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볼게요. 관세직과 세무직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시 가서 우리가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죠? 세금과 관련돼서. 그럼 국세는 다시 어떻게 좀 구분이 되어 있냐면 보시면 국세는 우리가 내국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국세 안에서 지방세 말고 국세 안에서 내국세다 이런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고요. 이건 관세야라고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내국세와 관련돼서 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렬이 뭐냐? 요게 이제 세무직이라고 보시면 돼. 요게 세무직이고요.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죠? 그걸 담당하는 건 우리가 관세직이다. 너무 당연한 내용인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무직과 관세직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럼 비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높냐? 사실은 그 관세는 단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 재정에서 많았을 때는 한 20% 또는 25% 이상을 차지했던 적도 있어요. 최근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내국세라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국세, 즉 세무직 직렬을 채용하는 인원은 많고 관세 직렬은 좀 소수인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보시면 내국세와 관련돼서는 얘는 어떻게 나눠 있냐면 일반
보통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라고 구분을 조금 해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교육세라고 보시면 돼. 그다음에 보통세 뭐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소득세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 부가세도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국세를 담당하는 직렬, 그 공무원들을 뽑는 걸 우리가 세무직이라고 하고, 관세를 담당하는 직렬, 그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게 관세직이다.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죠? 출입국 관리직이라는 단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출입국 관리직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 관세직과 출입국 관리직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출입국 관리직을 보시면 그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실 때 이렇게 뭐 여권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발권한 다음에 짐 붙이고 나서 그때 이쪽을 한 명씩 들어오세요. 뭐 주머니에 뭐 시계나 금속 없죠? 이러면서 이렇게 쭉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출입국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출입국 관리직과 관세직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볼게요. 다시 출입 관세직을 먼저 쓸게요. 관세직이란 과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직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물품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좀 쉽게 얘기하면 관세직은 우리가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우편물이다, 아니면 핸드캐리로 갖고 오는 뭐 휴대품이다, 수입 물품이다, 수출 물품이다라고 해서 대물세라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물품을 관리하는 직렬이 관세직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물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게 오갈 수 있냐면 사람 자체가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드나들 수 있는데, 요 사람을 관리하는, 그죠? 물품을 관리하는 직렬은 관세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건 출입국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네요. 물품과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지. 좀 더 큰 차이점은 또 뭐가 있냐면, 요게 뭐 대표적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군인이라고 해서 다 같진 않잖아요. 뭐 육군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공군, 뭐 해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전반적인 바운더리는 다 군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육군, 해군, 공군이 나눠져 있듯이 관세직은요 다 공무원인 건 마찬가지죠. 얘도 공무원인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관세직은 기획재정부 소속이에요. 기획재정부에 여러 가지 관할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 뭐 국세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관세청이 있고, 여기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 특히 관세청 밑에 세관이 있겠죠. 여기 관할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관세 직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입국 관리직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라고 있는데, 거기 관할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좀 차이가 있다. 되셨죠, 그죠? 국가직이보다 지방직이보다 관세직이보다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다라는 내용은 한 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7급 준비하신 분들은 법 과목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사실은 법이라는 과목을 또는 법이라는 개념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볼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뭐 교양 과목 아니면 전공 과목에서 조금 다뤄봤을 수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뭐가 있지? 국어 이런 거 있죠. 있는 것 같아. 국어, 뭐 영어, 뭐 이런 것들과 달리 우리가 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접근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볼게요. 보면 우리가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떨 때는 관세법 시행령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떨 때는 시행규칙이다, 뭐 관세법 고시다, 이렇게 용어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요, 법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0이라고 쓸게요. 시행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산하에 고시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보면, 얘는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 물론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겠죠. 행정부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입법세율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법령에서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뭐 관세법 1조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큰 카테고리가 어떤 뭐 제도나 규정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왜 있는지 요런 좀 거국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 뭐 목적이 왜 있다 또는 뭐 그 제도의 의의는 뭐다 뭐 요런 내용들을 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관세법 9조에 보시면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15일 기간인데 그 납부 기간과 관련된 게 법 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9조 3항에 보시면 월별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 좀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나중에 그 우리 본격적인 수업하면 그때 설명해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쭉 모아다가 월 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죠? 그러면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를 해야 될 세금을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월 말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게. 요 정도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월말에 할 건데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 방안 등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선정받았을 때 뭐 유효기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법에서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에 위임을 시켜놨고요. 일반적이야. 시행령에서 다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에 위임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대통령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뭐 다른 법령들은 좀 총리령이 많은데 얘는 기획재정부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럼 하나 남았네. 고시는 뭐냐? 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데 실무에서 뭐 훈령이라든지 고시 같은 걸 좀 많이 보실 텐데 다행히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고시는 우리가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보셔야 될 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우리가 시험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다. 고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해되셨죠? 그죠? 그죠? 되셨을 거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은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럼 그 중에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라는 게 여러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느낌상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법에 관련된 즉 법령에 해당하는 지문이 실제 시험 문제 뭐 그 여러 가지 선지 중에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비율을 굳이 따지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매년 시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굳이 따지면 법령에서 한 80%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실 예전에는 시행규칙은 잘 안 나왔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씩은 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쉽죠, 그죠? 처음에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뭐 재시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범주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법령에 해당하는 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 교재가 나올 건데 기본서가 있고 제 법령집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를 뭘 준비하시면 되냐면 기본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법령집 있어요. 3단 법령집.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3단 법령집은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왼쪽에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시행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법령집이 되게 딱딱해. 막 듣다가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쓴 게 기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법령집을 바로 공부하기는 우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조금 쉽게 풀어 쓴 기본서로 수업을 하시되 시험 뭐 한 2회독 또는 3회독 이상 돌렸을 때 그때는 이제 3단 법령집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회독수도 빠르고 좀 실제 문제에서 좀 헷갈리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교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왼쪽에 막 이렇게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한 비중으로 굳이 따지면 한 80%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법령 위주로 공부를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됐죠? 네, 조금 더 볼게요.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이 공부 방법은 제가 이제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이건 꼭 관세법에만 적용시킬 필요도 없고요. 다른 과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학습 방법을, 그죠? 커리큘럼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사실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공부를 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수업 목적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수업 목적 공부를 하실 때,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그죠? 왜냐면 이해 없는 암기는 조금 공허할 수 있거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맞췄는지 모르고 맞췄는지 알 방법은 없어요. 답만 잘 찍으면 사실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법령집만 해도 관세법이 1조부터 330조까지 있거든요. 그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암기를 가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스스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출 문제를 통한 응용과 마지막 최종 암기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선생님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런 게 필요 없고요 그냥 암기로 한 큐에 끝낼게요 이러실 수도 있어. 근데 뭐 여러 그죠 앞선 선배들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제도로 천천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7, 8월 달 기본 이론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 이론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 때 가지고 오셔야 될 교재가 기본서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네, 법령집 있으셔야 되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때 노트가 조금 필요해요. 노트가 제가 사실 강의할 때는 책 잘 안 보거든요. 보긴 보는데 대부분 좀 판서를 좀 많이 해요. 이해하시기 되게 좋게 그림도 많이 그려드리고 도표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적을 수 있는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지하철역에서 파는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뭐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이런 노트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나중에 본인 스스로 정리가 된 일종의 하나의 어떤 필기 노트로서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얘를 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기본 이론이라고 적을게. 이게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달 정도 걸릴 건데요.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오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이 끝날 때쯤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을 물어보시면 당연히 머리에 기억나는 것도 없고 내가 2달 동안 뭐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건데 당연한 수순이니까 이때는 그 제도들을 관세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재밌구나 라는 흥미를 조금 붙이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알려드려도 어차피 다 까먹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리 쪽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강의 들은 시간은 공부 시간에서 조금 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고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 조금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자 하시는 걸 조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을 이때는 심화 이론이라는 걸 조금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 때 다뤘던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다뤄드리지 못했던 걸 심화 때 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 문제를 너무 풀고 싶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문제 빨리 풀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가 OX 문제 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죠? 이때는 필요한 거 역시 기본서 법령집 노트 이렇게 요게 요 광자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X 문제 제가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사실은 저는 요 응용이라는 단계가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문제풀이로 되어 있지만 요게 기출이에요. 그죠? 기출 문풀이다. 기출 문풀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는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 한 10년치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국가직 9급이라든지 아니면 7급, 더 나아가서는 관세사 1차 시험, 오지선 다 알아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문제들을 잘 정리해 놓은 제 교재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됐던 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조금 이렇게 와닿게끔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해. 그게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연말 정도에 진행이 될 건데 기출 문제까지 딱 들어보시면 그땐 조금 감이 옵니다. 이거 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생기셔. 이때는 좀 두루뭉실하거든. 왜냐면 관세라는 거 내보신 분들도 거의 없으실 거니까. 근데 기출 문제까지 보시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이때 조금 자신감이 붙는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응용까지 해서 암기 쪽으로 가면 좋지만 이때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죠?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됐다. 그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단순 암기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실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7월 달에 개강을 할 거고요. 9월 달에 심화 이론, 그다음에 11월 달에 문제풀이, 그리고 내년 1월 정도가 되겠죠? 1월 정도가 2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로 전체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궁금하시겠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OT 때 잘 안 갖고 오는데 문제 하나 갖고 왔어요. 너가 말하는 스타일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래서 문제를 올해 거 갖고 왔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치러졌던 24년도 9급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 수 있는지를 한번 맛보기로 좀 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기출이 됐냐면 보세요. 모르셔도 돼. 뭐 내용 당연히 모르니까. 보시면 문제 심플합니다. 관세 법량에서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실제 기출이 됐어요. 올해 9급에서. 그죠? 그럼 1번 지문에서 볼게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냐면 보세요. 관세 통로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통관역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용로, 수로, 뭐 철도가 있는데 세관장이 지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이게 관세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뭐 이쪽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왕래가 안 돼요. 그죠? 예전에 뭐 화해 무드가 있을 때는 그 개성공단 이런 데서 그 두릅 있죠. 두릅 캔 같은 거를 만들고 국내로 반입했었던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전혀 안 되지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게 이제 차량으로 올 수도 있고 육로로 올 수도 있고 또는 해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철도로 올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얘를 관세 통로라고 관세법에서 규정을 해요. 어렵지 않지? 그죠? 관세 통로라고 규정을 되어 있는데 관세 통로 육로, 수로, 철도, 그죠? 경부선을 탈 거냐, 뭐 어떤 거 탈 거냐 이 관세 통로를 누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냐면 얘는 세관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지? 세관장이 지정을 하고 이때 각각의 육로 수로 중에서 우리가 물건을 잠깐 만들어 놓고 잠깐 정차했다가 이거 수입할 거예요 라고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걔를 통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철도에는 얘를 통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그죠?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역만 신기하게 관세청장이 지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제는 이걸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죠? 관세 통로와 육로 수로를 관세 통로로 하고 얘네는 세관장이 여기에 설치된 장소는 통관장인데 세관장이 하지만 철도만 관세청장이 지정돼. 되게 제가 많이 강조해드린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풀리죠, 그죠? 관세 통로는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 국경으로부터 이르는 육로수로 중에 누가 정한다?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정한다.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정한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뭐 아무튼 그죠? 근데 문제 2번은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그래 어렵진 않은데 보시면 모래, 자갈, 골재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양으로 나눠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 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 152조에 따라서 사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비자를 말하는 거거든. 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죠?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보기 3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보시면 보기 3번은 볼게요.
보기 3번은 세관장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접근한 철도역 중에 나와 있네, 그죠? 누가? 철도역이다. 누가? 세관장은 철도역 중에 뭘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 통관역을 설치한다. 그지? 여기 통관역을 설치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통관장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통관역은 누가 지정한다 그랬어? 아까 세관장이야, 관세청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은 좀 어려운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고,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뭐 이런 문제는 틀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괜찮죠? 안 괜찮아요? 나만 괜찮아요? 아무튼. 그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나 법령집에 잘 체크를 하시고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을 잘 노트에 적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문제 하나만 더 볼까? 요 문제인데요. 그 관세사 시험 1차도 객관식이거든요. 거기서 기재된 문제인데 보시면 관세법상 수입 물품에 대해서 누가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그죠? 여기 나와 있네.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요. 올해 관세사가 3월에 치러졌나? 그때 기출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OT 때 내국세에 대한 개념을 봤잖아요. 국세 중에 세무직이 담당하는 걸 내국세, 관세직이 담당하는 걸 관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관장이 내국세를 징수한대.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그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조금 다시 설명해 볼게. 국세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징수하는 국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여기에 내국세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여기에 관세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세는 사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징수를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무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관장 등이 있겠죠. 세관장이 있건데, 얘가 원래 징수를 해야 되지만, 야, 이 수입 물품을 내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내국세를 징수하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 말고 그냥 네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내국세 중에 총 9개가 있거든요. 9개에 해당하는 내국세는 너가 좀 나 대신 징수 좀 해줘.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암기인 거지, 그죠? 그 상황은 좀 이해를 하되 단순 암기고요. 요게 총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 세관장이 징수하는 규정이 9가지가 있습니다. 좀 써드릴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부가세라고 쓸게요. 부가세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소비세가 있고, 세 번째는 개별소비세. 옛날 특별소비세라고 했는데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점, 에너지점, 환경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근데 담배 소비세라는 게 몇 년 전에 생겼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금인데 이쪽으로 넘어왔어. 담배 소비세. 그 다음에 9번째가 어디 있어? 지방교육세. 사실 여기에 제가 적어드렸던 9가지 세금은 내국세지만, 그죠? 세무서장이 징수를 해야 되지만 세관장 네가 좀 나 대신 해줘라고 법에서 이렇게 넘겨놓은 세금이에요. 단순 암기지, 그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주세 여기 있네요. 주세, 그죠? 여기 있지? 주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여기 없는 거, 그죠? 주세 어디 있어? 개별소비세 어디 있어?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다 있네, 그죠? 없는 건 정답 2번 소득세.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쉽죠, 그죠? 자신감이 붙죠. 풀 수 있을 것 같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죠? 저랑 같이 이 과정은 1년 내내 갈 거니까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 암기해드리게끔 시킬 겁니다. 그죠? 잘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뭐 다 큰 성인들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막 때리거나 욕할 수는 없지만, 그죠? 암기가 되실 때까지 잘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7월 달에 노량진 본원에서 할 겁니다. 7월 한 중순 정도? 그때 이제 오픈돼서 할 거니까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뭐
제 학습 게시판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학원 통해서 문의 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 드리면서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OT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기타 이것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